안녕하세요. 저희가 2부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제가 마치 얘기를 못 드렸던 공수처장 후보가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더 이상 긴 설명 없이 후다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얘기는 잠깐 나눴었는데 공수처장 후보가 나오셨어요. 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인데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프로필에 나온 바로 따르면 그 대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셨고 그 사법시험 31회 그러니까 뭐 연수는 21기쯤 되겠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판사를 하셨습니다. 네. 3년 동안 판사를 하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김앤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2010년도부터는 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러니까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 헌법연구관 뭐 이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한변협이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네. 좀 흔히 말해서 법리에 강하고 뭐 제가 이분 만나뵙지 못해서 모르겠다만은 네. 법리에 강하고 그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 조금 떨어지신 분으로 네. 결정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분이 이제 지명되는 동시에 과연 울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저는 제일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울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처가 이제 설치되면은 수사가 1호, 2호 정도 되지 않겠냐는. 아마 전 2호쯤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3호안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시장 이제 선거 개입 사건과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울산이 이제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만약에 진짜 선거 개입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가 내려와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과연 내년 재보궐과 네. 그리고 시장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쭉 되면 바로 1월부터 1호는 그냥 제 생각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바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2호가 아마 울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게 워낙 예전부터 김기현 이제 국회의원 이분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고 결론도 안 난 내용이라서 아마 2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2월이나 3월쯤 결과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면 네. 정말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완전 이제 뭐 명함도 못 내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선 좀 뭐 사실 지금 그 아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네. 가지 그러니까 우선 공수처를 구성한 데만 해도 사실 시간이 좀 네, 오래 맞아요. 걸립니다. 공수처 검사도 구성해야 네. 되고 공수처 수사관들도 사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당장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충실하게 하려면 네. 그러니까 당초 설립 취지에 맞추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이게 한 내년 빨라봐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중반쯤 되지 않나. 그럼 우선 뭐 재보궐선거는 사실 좀 그런데 울산시장 지방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선거에서는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지금 거기 관련됐던 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분들 중에 지금 현직도 계시고 네. 전직도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후보군들 중에서도 전직 시장님이랑 가까우신 분들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게 야당 쪽에서는 일부러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을 해서 예. 늦춰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러니까 2022년 선거와는 사실 가까워지니까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어떻게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게 또 제2의 선거 개입 아니냐. 진행하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 제2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되신 공수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이거 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수사의 결론을 뭐 비판을 한다던가 사실 변호사들이 그래요. 사실 수사의 결론을 비판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거는 다른 건 비판 많이 하는데 좀 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실 결론을 조금 해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태현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저는 울산 시민으로서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물론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지선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근데 울산에서는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네. 그 자칫 뭐 시장이 이제 시장 재창출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그렇죠. 이게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죠. 네. 이 사건 자체가. 아니면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너무 우리 공수처장께서 정치적 중립으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의혹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 송철희 시장께서 부디 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시고 보다 나은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모습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제가 간단히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가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수사의 내용 자체가 그 혐의를 담았던 것이 그러니까 우선 그거를 밝혀야죠. 만약 그 당시에 네. 네. 김기현 그 의원님께서 그 관련 그게 뭐 그 당시 수사했던 비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게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수사가 네. 선거기간 임박해서 한 수사가 자발적으로 네. 이루어진 건지 네. 아니면 청와대 함명 함명인 수사인 건지. 건지 네. 그 두 가지를 밝히면 사실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 한쪽에서는 서로 한쪽만 밝히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두 가지 밝히면 사실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근데 이 사건으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마는 네. 기소가 되어 있고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기소할 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죠. 사실 그 시효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흔히 말해서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도 당연히 안 하죠. 뭐 오라고 하면 그렇죠. 안 오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안 와서 제대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뭐 그 기소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수사도 이렇게 이렇게 놓고 뭐 그러니까 기소한다면 수사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공수 수사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도 어떻게 되냐. 지금 그럼 기소가 되어 공수처와 법원 재판관은 별개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공수처와 법원 재판관은 별개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 사실 공수처 법을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데 하도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중지한 경우도 있고요. 중지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기소된 내용이랑 다른 내용으로 사실 수사하는 거는 뭐 적법한 내용이고 다른 네.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거는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네. 하명 수사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게 정말 지금 일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예. 공수처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재판이 먼저인가도 정말 궁금은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뭐냐면 법원 내 그러니까 저쪽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도 그냥 뭐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던가 이런 점을 봐야겠다면 그 기일을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는 게 그 기일을 정하지 않고 요거 기다린다면 판단하겠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 약간 예. 판단의 보류를 줄 수는 있는 거네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밖에서 김 PD가 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정광훈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30일 기준으로 오전에 판결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광훈 목사가 정말 이제 표현의 자유로 표현을 한 것인가? 예. 그런 발언이 정말 표현의 자유인 것인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 간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제가 그거 기억한다는 뭐 탄핵해야 거지. 되고 끌어내야 되고 뭐 죽여야 되고 이런 발언까지도 했었죠. 근데 우선 그러니까 법적인 이걸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굉장히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조금 약간 정제된 표현으로 점잖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항상 뭐
뭐 다른 얘기겠지만 선거 때부터 얘기한 게 정치인들이 정제된 자세가 필요하고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도 네. 사석에서 모르겠다만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는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다 났다 하네요. 이게 조금 왜냐하면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조금 그 흔히 말해서 명예훼손됐다고 그냥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딱 그 법리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적시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면 사실적시를 해야 되는데 네. 간첩이다 이런 건 사실 그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아. 모욕죄가 되면 모욕죄가 되지. 네.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네. 해서 그렇게 그러면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공 장소에서 얘기했을 때 되시는 분과 예. 안 되는 분과의 차이점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한테 만약에 많이 사적으로 질문하는 게 뭐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욕했다 이거 뭐 야 모욕 아니냐 뭐 근데 이건 사실 공연성이 공연성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처벌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실적시와 평가가 조금 네. 그러니까 혼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첩이다. 네. 이게 사실적시냐 평가냐. 음. 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은 아니니까 네. 허위 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냥 흔히 말해서 조금 그 대북 관련해서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보는 걸 보고 평가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기준이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새 보면 뭐 얘는 댓글창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그렇게 네, 맞아요. 그렇죠. 막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치적인 부분은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일반 연예인들이나 일반 분들이 하기에 자기가 쉽게 얘기하는 건데 피해는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신과 네.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형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안 된다면 민사적으로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근데 민사적 이게 좀 길어지는데 민사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구를 하면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네. 안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댓글 많이 달아서 괴롭혔는데 100만 원 내고 맞아요. 이런 사실 네. 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기독자유당 지지 발언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나 함은 특정 후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해서 뭐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근간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확장 해석하지 않고 이른바 숨쉴 공간이 있게 엄격하게 법령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덧붙였다네요. 그러니까 정말 공직선거법으로서는 무죄가 나온 게 맞고 그냥 표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가 아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딱 누구를 지지해달라, 네. 누구를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우파 정당들 그렇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선거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데 네. 그 자체를 떠나가지고 사실 부적절한 표현은 저도 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이 이야기는 이제 좀 건너가고요. 예. 저희가 아까 처음에 2부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 인식조사 결과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가장 청렴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장 부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활 분야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공무원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행정 업무를 봐야 되고 자기가 등본을 뽑거나 네. 혹은 내가 뭐 버스를 탔을 때 민원 자체도 물론 버스 회사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울산시에도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우리같이 시민들은 떠넘기기식이 많았죠. 이거 그렇죠, 우리 그렇죠.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 하세요. 네. 이거 우리 과 아니고 저쪽 과로 하세요. 자꾸 토스가 네.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울산이 이번에 1등을 했더라고요. 뭐 네, 뒤에 청렴도. 또 네, 청년도 1등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어쨌든 우리 나올 통해서 성인지 간수성에 대해서 일단 주제로 네네.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절차로 시행되지 않은 설문조사였다고 말하면서 네. 제대로 대응을 못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네 이게 저는 솔직히 울산이 1위 했다는 게 축하는 하지만 살짝 납득이 안 되는 네. 사항이기도 해서 이건 왜 뒤에 가서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부패 인식도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그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좀 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행정 네. 절차라든가 이해 안 되는 결정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관련해서 평가를 그 고려해서 그 설문에 대답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건 난 돈 받은 게 말 네. 그대로 부패, 협의적인 네. 부패, 돈 받고 사무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네. 뭐 그건 맞으니까 사실 우리가 청렴하다. 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이랑 공무원 스스로 생각하는 공무원도 좀 틀린 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여기서 뭐 일하는 그러니까 일선 분야에서 일하는 뭐 학교 네.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해서 국회가 될 수도 네, 있고 뭐가 될 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여기 선 따로 있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뭉뚱 그려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이 사실 청렴도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축하할 만한 네. 일이고 네. 사랑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맞아요. 비교 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누구랑 과연 비교해서 그러냐. 근데 실제로 응답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누구랑 비교를 한다는 이 비교 대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질문에 던졌을 때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실 부패했냐, 왜냐면 안 했냐? 뭐 과연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울산이 다른 타 지역이랑 비교해서 과연 청렴도 1위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들랑 비교해서 과연 1위인지 한번 생각해 볼 네.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 표를 보니까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에 대해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1.4%. 네. 이 반면에 일반 국민은 33.1%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이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태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부패도는 너무 커 보이는데 자기들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저희는 변호사들끼리는 야 우리가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양심적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일반 시민들은 쟤들은 돈만 받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평가는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남이 해주는 게 평가거든요. 아. 자신이 아무리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뭐 티끌 한 점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공무원들께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거에 앞서서 도대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부패인식도 이고요. 이게 국민권익위가 공직사회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이제 사회 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 분석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반부패 정책의 표가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정책에도 활용이 되고 어쨌든 공무원들을 뭐랄까 평가할 수 있는 개체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각성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약간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가장 부패했다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뭐 공감은 가지만 예. 뭔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지표, 뭐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부패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가 진짜로 부패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기대에 미흡하다. 사실 이런 것도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언론이 가장 제일 부패했다고 본다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왜냐면 그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도 언론 접촉 기회가 많겠죠. 네. 근데 자신이 원하던 바와 좀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또 만약 또 반대로 언론계 종사자들한테 물으면 다른 네. 대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 적폐, 사법 적폐 예. 서로 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적회가 요새 붙어가지고 예, 예. 네. 그러면 행정 분야로서는 제가 법무부가 가장 좀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예. 장관이 사퇴하셨죠. 기자회견 아마 어젠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의 표명하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로 너무 대립을 싸우면서 해버리니까. 너무 대립 구도 관계로 해서 법무부가 좀 가장 피로도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대미 뭐 추미애 장관이 사실 뭐 돈을 뭐 수수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부패 문제로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법무부가 가장 부패도가 높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공무원들도 예,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봐야겠지만 같은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들도 같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근데 아마 좀 국민들 시각엔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 무죄, 뭐 무전 무죄, 뭐 이런 시각이 깔려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점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뭐 간 나온 정관 출신 변호사를 수임하는 거랑 그러니까 뭐 초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랑 네네네. 결과물은 물론 뭐 안에 수행한 거 들리지만 결과물은 판이하게 다른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 법원이나 검찰도 흔히 말해서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과거보다는 물론 많이 네, 나아졌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측면이 행정부 공무원들도 사실 왜냐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쟁송이 많고 뭐 징계도 있고 그러던 법무부 공무원 그러니까 법무부를 상대해야 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네. 또 그리고 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근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법 집행 공정성에 따라서 아마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이번에 법무부 관련해서 제가 이게 뉴스를 하나 또 봤는데 최근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이제 그 피로도가 너무 과하니까 법무부 공무원들이 그쪽을 너무 놓치지 않았는가도 싶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건 정치적 이걸 떠나가지고 네. 굉장히 이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정 관련 업무는 사실 법무부의 그렇죠. 그렇죠. 법무부 관할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검찰 개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통솔하고 교정 업무도 통솔하고 뭐 흔히 말해서 검찰 업무도 통솔해야 되는데 극히 지금 일부분에만 사실 하고 있는데 네. 이 교정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부구치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 4년 전에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도 좋고 지하로 이렇게 통로도 있고 네. 건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최신식 시설에 있는 여기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한번 기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수용 시설이 과밀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그 뭐 사실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예. 어제군요. 어제 뉴스에 나왔을 때도 한 방에 8명씩 살고 예. 있다. 예. 근데 외부로 편지도 보내지 못하게 한다.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법무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굉장히 있는 거라고 잘못했습니다. 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교정 담당하는 책임자 네네. 이건 분명한 뭐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외부와 그것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네.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접경교통부 침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네. 또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뭐 구속이 되거나 했는데 그런 건 감수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말 듣고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그랬는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자들한테 뭐 3, 4일에 한 번씩 마스크를 지급해요. 이거 예. 굉장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아마 12월부터 지급됐다고 지금 뉴스를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그 전에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아 예. 맞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사의를 표명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그럼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죄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뭐 흔히 말해서 검찰 개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 업무가 있는데 본인 그렇죠. 업무가 있는데 이걸 못한 거는 누가 봐더라도 사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재발 방지책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저희가 저 어릴 때 그러니까 법학과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독거를 원칙으로 한다. 독거 혼자서 수용하는 원칙을 하는데 독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없지 않나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용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수용 시설 많이 부족하니까 그 좁은 데서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자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 그걸 한 명 걸리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요양병원처럼 예, 맞습니다. 예.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이태인 씨는 어떻게 좀 생각하셨나요? 나름 해결책을 일단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사자들이. 네. 당사자들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그냥 에이 뭐야 에이 내가 제일 높아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선 과제로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분들이 이러한 설문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아마. 아, 아니 저는 그냥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카톡으로 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이게 그 설문조사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지도층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패 유발하는 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게 다 법으로서 제정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법무부가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사가 2002년도부터 이루어졌다는데 예. 18년 동안 계속 이대로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전처럼 너무 의아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 같은 경우나 뭐 부패 감시 활동 강화는 사실 감찰 업무 관련된 네.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인 감찰 업무가 좀 제대로 되고 되고 있지 있지 않습니다. 않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그런 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우선은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사실 문제를 떠넘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되려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도 되지도 않고 외부적으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부적 그러니까 감찰 기구가 굉장히 조금 이게 여태까지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리고 네. 서로 감싸기식으로 뭐 네. 서로 뭐 좋게 하지 이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패 유발하는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 얘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용납이 되는데 법에 정해져 있어서 부패를 본다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에 따르다 보니까 부패를 하게 될 수 있다든가 이게 사실 저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전자라는 경우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부패라고 생각하면 외부 청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이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실제로 아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뭐 제일 흔히 말해서 이런 거 나오기 쉬운 게 공사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맞아요. 뭐 그 수의 계약하고 다 수의 계약으로 하면 그렇죠, 사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요. 네. 그리고 왜 어떻게 됐냐고 질문이 들어오면 아니 이건 나는 뭐 절차에 따라서 했다. 아, 이렇게 다니긴. 근데 그 요새는 제도 자체가 많이 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부분 입찰에 붙이도록 돼 있고 네. 특별한 근데 이건 사실 법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감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비단 아까 말씀 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특별한 사정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다 특별하죠. 다 특별한 사정 모두가 다 특별하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끼워 맞추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 면피가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의지가 필요하고 감시 활동 그러니까 내부적 감찰 기구, 외부적 감시 활동이라는 게 그게 뭐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시민 단체가 될 수 있고 뭐 NGO 단체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의 감시 활동이 조금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내부 감찰관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예.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는 것 않죠.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이걸 모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분들 또한 이거 조사를 다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좀 들거든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인 씨? 저는 글쎄요. 일단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뭐 네. 물론 스포트라이트가 받는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감사실은 뭐 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조금 더 청렴하게 한다든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내부적 감사는 힘들고 외부적 감사로 많은 이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네. 오늘 벌써 한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저희가 부패한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부패했구나라는 인식을 좀 알게 되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뉴스로 좀 찾아뵙고 좀 더 기쁜 뉴스, 좀 더 밝은 뉴스로 좀 서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